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트래커 이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2회 인트로 영상에서 저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째로 뒤흔든 거대한 역사 사기극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학계와 대중이 당연한 사실처럼 믿어왔던 김창룡 암살의 정일권 배후설, 그 거짓의 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했죠. 오늘 그 약속된 전장의 첫 번째 포문을 엽니다. 바로 자금의 역학, 돈의 시간차가 말하는 진짜 진실입니다. 정한기 박사를 비롯한 기성학 연구자들과 대중교양서들이 참모총장 정일권이 김창룡 암살의 진짜 배후다라고 큰소리치며 내미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일권의 자금이 암살범 허태영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차가운 팩트입니다. 그들은 수사 조서에 찍힌 이 돈의 흔적을 보고 단 1초의 의심도 없이 암살 청부의 대가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장군들이 돈을 줬으니 장군들이 시킨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지극히 1차원적인 단순 논리입니다. 최근까지도 학자들은 이 사법조서의 거표지만을 근거로 해서 가짜 역사를 정형화하고 책을 찍어내며 학술 발표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진짜 팩트트래커의 눈으로 보면 저 고고하신 학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야말로 개그 콘서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가 직접 고안하고 개발한 역사 추적 방법론, 시계열 소독법, 타임라인 디스인펙션, 어느 분이 댓글로 제안하신 타임라인 소독법의 메스를 들이대서 이 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쪼개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범죄의 세계에서 돈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먼저였나? 아니면 총소리가 먼저였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일권의 배후 여부, 사전 공모 여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약 기성학계의 믿음대로 정일권이 진짜 배후여서 청부 살인을 맡긴 몸통이었다면 총소리가 나기 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차원의 착수금이 움직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거사가 끝난 직후 범인들이 도망갈 루트나 위장 신분까지 완벽하게 세팅해 주었어야 장군들의 치밀한 사전 공모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말입니다. 당시 자금은 암살이 완벽하게 끝난 사후에, 그것도 암살범 허태영이 2주일간이나 숨어 지낸 후에 간청 끝에 정일권 참모총장으로부터 도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치명적인 시간차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제 실제로 현실의 타임라인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김창룡을 저격한 직후에 방아쇠를 당긴 허태영의 하수인들과 허태영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대한민국 육군 최고 권력자인 참모총장의 청부를 받은 특급 킬러들이라면 아주 비밀스럽고 안전하게 탈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료가 증언하는 진짜 모습은 참혹할 정도로 궁색했습니다. 허태영 일당은 거사 직후 아무런 도피 대책도 없어서 분산되어 숨어 다녔습니다. 거물 장군이 뒤를 봐주는 청부업자들이 거사 직후에 돈 몇 푼이 없어서 숨어 다닌다? 이건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어 넘길 만큼 상식 밖의 정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70년 동안 현대사를 속여온 대국민 사기극의 진짜 뇌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수사망이 턱 밑까지 조여오니까 벼랑 끝에 몰린 암살범 허태영은 잔머리를 굴립니다. 당시 참모총장 정일권 세력이 김창룡의 비리 내사 때문에 극도의 공포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정황을 본능적으로 캐치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허태영은 원면 비리의 구체적인 내막은 몰랐지만 이 거물들의 공포를 역으로 파고들면 거대한
바람막이 병풍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지고요. 허태영이 정일권을 찾아가 칼을 들이민 겁니다. 이 상황은 서로 선수들끼리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일권은 자신을 수사하던 김창룡을 저격한 범인이 허태영인 것을 모를 수 없었지요. 이미 김창룡은 쏴 죽이면 된다 라며 호언장담을 몇 번이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허태영이 정일권 앞에 나타나 돈을 빌립니다. 그 날짜가 2월 13일 직후로 사건 발생 2주 후였습니다. 정일권에게는 허태영의 협박이었던 것이죠. 내가 잡히면 참모총장님과 이군 사령관님이 김창룡을 죽이라고 시켰다고 공범으로 몰고 들어가겠다. 이른바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처절한 물귀신 작전이었습니다. 정일권과 강문봉은 김창룡에게 꼬리가 잡혔던 자신들의 거대한 비리가 터질까봐 노심초사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경제사범이라면 감옥을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지만 당시 이들이 해치운 액수는요, 군법에 비추어도 총살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규모가 당시 돈으로 5억 환, 1956년 정부 예산이 1600억 환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이 올해로 748조 원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오늘날의 액수로 하면 2조 7천억 원. 그야말로 후덜덜한 아주 천문학적인 횡령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 허태영의 요구를 거절하면 군수물자 횡령죄로 총살형이 기다리고 있고 받으면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던 거죠. 사시나무 떨듯 떨던 기회주의자 정일권은 이 막판 협박에 완전히 흔들렸고 결국 입막음과 도피용으로 자금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 돈이 당시 263만 환,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1환이 4,550원 정도가 되니까 123억 7,600만 원. 이 역시 거금이었습니다. 허태영으로서는 평생 꿈도 못 꿀 현찰을 뜯어냈으니 여한이 없겠죠. 이렇게 코너에 몰린 참모총장과 이군 사령관 등 육군의 거물들이 살기 위해 내어준 사후 협박금이 우리 역사 학계의 게으름 속에서 사전 청부금으로 둔갑해버린 것이 이 사건의 진짜 전말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밝혀지는 사실인 겁니다. 이처럼 사후에 뜯긴 돈의 성격을 무시한 채 허태영에게 건네진 돈이 사전 공모의 물증이라며 소설을 써온 우리 역사학계의 나태한 착시를 저는 오늘 시간의 법칙으로 깨끗하게 소독해 드렸습니다. 김창룡 암살 사건에서 정일권은 배우가 아니라 영악한 범인에게 약점을 잡혀 질질 끌려다닌 사법적 덫에 걸린 인물이었을 뿐입니다. 강문봉과 공국진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제4회에서는 또 어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요? 다음의 주제는 두 번째 반론, 이권의 격리입니다. 허태영은 뛸 수 없었던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미쳤다고 남의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가? 이런 의문을 제시합니다. 당시 오늘날 가치로 무려 2조 7천억 원대에 달했던 군부 최고 수뇌부의 원면 비리 카르텔에 왜 변방에 하찮은 존재였던 허태영은 지분이 단 1%도 없었는지, 강문봉, 공국진 등 김창룡에게 쫓기던 장군들이 왜 일면식도 없는 뒷골목 해결사에게 특무부대장 암살이라는 대역죄를 청부할 수 없었는지, 그 신분적 단절과 이권의 진실을 조근조근 씹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저들의 머리를 더 지리멸렬하게 만들 진짜 팩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위대한 추적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